젊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바로 클림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클림트의 작품은 여성의 관능미, 에로티시즘을 표현한 것으로 유명한데 혹시 그 클림트 작품의 다른 면모도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총망라해서 볼 수 있는 미술관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클림트 작품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미술관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벨베데레 오스트리아 갤러리로 가봐야겠는데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벨베데레 갤러리는 단연 클림트의 작품들, 그리고 클림트의 뒤를 따랐으나 클림트와 전혀 다른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는 에곤 실레 작품들로 대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스트리아 갤러리를 대표하는 두 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벨베데레 갤러리는 그 궁전과 정원이 아주 멋져요. 그래서 가시면 상궁과 하궁 사이에 있는 정원도 꼭 감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클림트를 얘기할 때는 에로틱과 또 황금빛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클림트가 새롭게 창조한 황금빛은 사실은 이미 중세 기독 미술에서 이미 다 소개가 되고 많이 쓰여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세 미술에 적용돼 왔던 황금빛 미술 경향을 클림트 살아있는 당대 20세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유럽 사회의 가장 민감한 이슈를 잘 포착한 거죠. 그래서 저는 클림트를 시대를 잘 포착한 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클림트의 키스를 포함해서 많은 당대의 작품들이 한 가지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구 역사에서 2000년 동안, 또 서구 미술사에서 2000년 동안 늘 여성은 약자였어요. 그리고 남성들에게 복속된, 종속된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즈음에 들어서 유럽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날로 향상되고, 심지어 여성들이 남성을 능가하는 경향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아니스트 독일의 클라라 슈만이랄지, 프랑스에서는 문학가 조르주 상드도 나오고, 로댕의 제자였던 클로델도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또 클림트의 연인이기도 했던 알마 신들러라는 걸출한 여성의 비엔나 남성들을 신음에 파묻게 할 만큼 여성적인 매력이 뛰어났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남성과 대등함을 넘어서 남성을 압도하는 여성의 매력, 그리고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로틱함, 이것을 황금빛으로 잘 녹여낸 화가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클림트를 가장 존경하고 흠모했으나 또 클림트와 전혀 다른 길을 간 비슷한 화가가 에곤 실레입니다. 에곤 실레는 우리나라 또 미술 애호가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묘가 아주 역사상 가장 뛰어난 화가 중에 하나이고 천재 화가였어요. 그래서 중년이 된 클림트가 에곤 실레 아주 학생 시대 아주 젊은 에곤 실레의 드로잉 보고 너무나 뛰어나다고 찬탄에 맞지 않았을 만큼 천재성을 드러냈는데, 에곤 실레는 재밌어요. 클림트를 만나고 클림트를 존경했으나 만나자마자 클림트와 전혀 다른 길을 간 화가예요. 그래서 벨베데레에 있는 오스트리아 갤러리에 있는 에곤 실레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클림트보다 훨씬 더 격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클림트는 당시에도 그런 에로틱함을 표현하면서 기존의 예술가들, 아카데믹한 관학풍의 미술을 추구하던 비평가들이나 미술 애호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클림트의 미술,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래도 시대가 허용할 만큼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에곤 실레 작품들 보면 그야말로 다 19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검색을 하면 19금이라 검색이 잘 안 될 만큼 그야말로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된 욕망과 본능이 끝까지 가본 거죠. 그래서 클림트가 타협했던 걸 에곤 실레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격렬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클림트를 훨씬 능가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벨베데레에 있는 작품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클림트의 키스와 또 비엔나에 있는 다른 미술관, 레오폴드 미술관 가면 19금에 해당되는 에곤 실레 작품들이 많아요. 그 중에 추기경과 수녀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을 비교해 보면 이 두 화가의 예술의 어떤 한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 해바라기죠. 해바라기 전시회가 빈에서 열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전시를 클림트도 보고 에곤 실레도 본 이후에 클림트도 해바라기라는 작품을 남기고 에곤 실레도 해바라기라는 작품을 남깁니다. 그래서 실레와
또 클림트의 그 두 작품이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갤러리에 있는데 이 세 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고의 작품과 나머지 두 작품 비교하면 굉장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감정이 다릅니다. 특히 클림트의 작품은 굉장히 해바라기 아름다워, 멋지고 그리고 마음도 푸근해지고 우리가 그 고흐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이나 이런 걸 전혀 느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에너지, 정열이 없죠. 그런데 저는 굳이 그 세 개의 해바라기 중에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냐 하면 에곤 실레 해바라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에곤 실레 해바라기는 해바라기 잎이 다 타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절함이나 애타는 그런 느낌이 우리를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작품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 그다음에 클림트와 에곤 실레를 동시에 같은 선상에서 놓고 에로티시즘을 어디까지 밀고 나가는지 확인하면서 미술관을 감상하는 게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갤러리 감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당시의 관례와 통념을 벗어나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표현을 시도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성자들의 알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기도 가리지 않은 성인들이 성스러움의 표상의 예배당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행히 작품이 수정되기 전 한 화가에 의해 복제된 원작의 이미지가 나폴리 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어서 우리는 당시의 시선으로 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부분은 화면 중간 부분 벗겨진 살가죽을 들고 있는 바르톨로메오 성인 곁에 비아조 성인과 카타리나 성녀였습니다. 얼핏 보면 성녀의 자세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같은 자세가 되어 비아조 성인의 포즈와 어울려 있어 비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잠깐 보시는 것처럼 원래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작품과 이 작품은 전혀 다릅니다. 카타리나 성녀가 이 작품에서 옷을 완전히 벗고 있죠. 예수의 몸짓은 마치 신학 속 용맹스러운 전사처럼 표현되어 있고 신성함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난도 빗발쳤습니다. 그 냉정한 시선은 훗날 인상파가들이 발견했던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진실,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이처럼 평면 위에 재현하려 했던 시선이었습니다. 이 작품도 보시면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불칸의 대장간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대장장이들이 지금 불에 달궈진 쇠를 두드리는 장면인데요. 여기 있는 인물들의 몸의 표현들, 인체 표현들은 거의 고대 조각을 연상시킬 만큼 정교하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만지면 뜨거울 만큼 이 그 쇠 조각 하나를 아주 절묘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테라코타 세라믹 보이시죠? 세라믹 도자기 보이시면 아주 비처리 방식이나 질감의 표현이 이것이 회화인지 아니면 실제 물건이 올려 있는 건지 혼돈될 만큼 아주 절묘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폴레옹의 흔들림 없는 자세, 또 그리고 신념에 가득 찬 눈빛, 그리고 웅대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포즈는 진정한 영웅의 이미지 그대로입니다.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폴레옹이 타고 있는 백마와 바위 사이에 난 그림자 너머로 작게 표현된 병사들이 수레를 끌고 힘겹게 고개를 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먹구름이 짙게 깔린 험난한 날씨와 위험한 산세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군사를 이끌어 마침내 승리로 이끌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 아랫부분 백마의 뒷발에 모여있는 바위를 봅시다. 여기에는 노란 글씨로 왼편부터 나폴레옹을 뜻하는 보나파르트, 고대 카르타고의 전쟁 영웅인 한니발,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샤를마주 대제의 이름이 차례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었던 역사상 최고의 영웅들로서 나폴레옹을 이들과 같은 레벨로 축에 올린 것입니다. 한편 방금 소개해드린 작품은 루브르에 소장되어 있는 폴 들라로시의 같은 주제의 작품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과 비교해보면 훨씬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나폴레옹 사후에 그린 것으로 정치적으로 미화된 다비드의 그림과는 달리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폴 들라로시 역시 같은 주제의 그림을 3차례 제작했는데요. 루브르 소장품이 처음 그린 원본입니다. 들라로시는 작품을 의뢰한 아서 조주와 영국 사람입니다. 함께 루브르에 전시된 다비드의 작품을 보고서는 이 작품이 전혀 사실적이지 않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봅니다.
나폴레옹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수집하던 조지는 들라로슈에게 의뢰해 훨씬 더 사실적인 작품을 그려달라고 의뢰합니다. 이에 들라로슈는 당시의 사건을 제대로 재현하기 위해 스스로 여러 문헌을 탐독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입고 있는 회색의 남루한 코트도 이런 고증을 통해 그려진 것입니다. 다비드가 그린 멋들어진 제복에 비하면 형편없이 초라하지만 추위를 막기 위한 제복으로는 더 현실감 있어 보입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추위 때문인지 다소 수척하고 침통합니다. 다비드가 그린 자신감 넘치는 영웅의 표정과는 천지 차이죠? 아주 여기서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7세기 저희가 강의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바로크의 등대 역할을 했던 카라바조의 엠마오의 만찬에 있는 사과정물입니다. 세잔의 사과정물과 이 카라바조의 사과정물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된 엠마오의 만찬에 있는 부분 정물이죠. 가까이 보면 누가 봐도 모든 대상 하나하나가 사진처럼 정교하고 객관적 묘사에 충실함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세잔 이전에 모든 화가들이 추구했던 대상에 대한 실제적 접근이었고 진실의 추구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잔의 작품을 보십시오. 오렌지, 사과 등이 뒤엉켜서 확실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태 혹은 또 색채 역시 대상의 실체와 달리 다른 대상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일과 과일의 경계면에 있는 색채는 불분명합니다. 마치 뭔가로 붙여놓은 듯 합니다. 그러나 멀리서 볼수록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파리 오르세 미술관의 세잔 전시실에서 관람객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였던 아주 재밌는 방법입니다. 카라바조의 과일들은 멀어질수록 실체가 불분명해 보이고 형태가 희미해집니다. 보통 우리가 모든 물체를 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세잔의 과일들은 반대로 거리가 멀어져도 어떤 면에서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우리 눈에 그 형태가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